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9월에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물가, 금리,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 이러한 걱정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 또 내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앞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원래 이 시간에 모실 수 없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저희가 특별히 스튜디오에 또 모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좀 다뤄주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0월에는 월요일이 2번이나 쉬느라 교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저희가 목요일날 좀 때를 써서 또 다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좀 이슈부터 나눠보자면 이 경제 스케줄들이 좀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소화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어제 우리 시청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일단 시장과의 미리 선제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크게 어떤 동요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예상치 50bp 빅스텝을 그대로 단행을 하게 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환율이 조금은 좀 안정되어져가는 하향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도진 앵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물가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상호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어제 저녁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FOMC에서는 생산자 물가보다는 소비자 물가 쪽에 포커스를 하고 물가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금 현재 그들의 통화 정책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이미 시장 내 계속해서 공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 발표가 됩니다. 통화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정책 목표, 그들의 존재 이유, 결국은 경기의 안정입니다. 근데 경기의 안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그리고 금리 이슈가 계속되는 한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표, 어제 발표된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은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0.2%의 상승, 전월 대비. 근데 발표치는 0.4%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좀 이렇죠.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또는 지금 현재 강화된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 물가 지표보다도 우리는 더 소비자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한다. 지금 전망치 0.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1%의 상승률이 지금 시장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물론 이제 소매 판매도 금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용과 그리고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이 세 가지가 발표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 고용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소매 판매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발표되는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비해서 더 좋게 발표되느냐 아니면 더 나쁘게 발표되느냐 이에 따라서 시장의 센티멘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 조금 좀 달라질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하락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보인다라는 점은 통화 당국이 마음을 놓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통화 정책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 단편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라면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물가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럼 물가가 안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 당연하죠. 통화 정책이 지금의 긴축 속도보다 더 빨라지거나 최소한 지금 현재의 긴축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오히려 지금 물가 상승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아니면 물가 상승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통화 긴축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면서 시장은 당연히 상승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소비 마찬가지가 되겠죠. 소비가 꺾인다? 통화 긴축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상승한다? 그러면 마음 놓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 당국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제일 상단에다 놓고 그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로 상호 간에 물가, 고용, 소비 세 가지 삼박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 갈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센티멘트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방향성은 당연히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미국 연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연준이 주목하는 것 물가 최우선 그리고 고용 그리고 소비 물가와 고용과 소비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현재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경제 상황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FOMC 의사록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베이지북에서도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앞으로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잘 보고 있지만 여기에 그들이 가장 차선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결국은 실업률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난번 베이지북에서 고스란히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면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물가를 잡고 그리고 고용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에 따라서 소비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FOMC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향후 시나리오, 그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시나리오, 판단 조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따라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면 조금 더 시장은 위축되어질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발표가 될 CPI 지표에 전 세계인들의 눈이 좀 쏠려 있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오늘 또 발표가 될 예정인 이 CPI 지표에 대해서 밤에 또 발표가 될 CPI 지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미국 시장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걸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 물가 지표 여러 가지 플러스해서 미국 시장의 통화 정책까지 우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다음 우리 또 빅스텝을 할 것인가?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방향성 어떻게 설정할까요? 어제 이제 한은회 금통위가 열린 다음에 올해 안에는 이제 한 차례 남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이제 3.0%가 됐죠. 2.5%, 3.0%.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는 3.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과 통화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 어찌 보면 통화 당국은 이창용 총재 측에서는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잡는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고용 쪽보다는 환율 쪽을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를 최우선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환율을 안정선에서 유지하겠다. 1,400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환율, 최소한 1,300원대 초반으로까지는 안정화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국가 경제,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어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연료 170의 가중치를 총 1000 중에서입니다. 170의 가중치를 갖게 됩니다. 식료품과 음료가 137.7의 가중치. 그리고 음식이 129.4의 가중치. 교통이 111.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식음료와 그다음에 에너지. 이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10월 달에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무색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 그리고 국가 경제 안정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는 조금은 좀 천천히 튜닝을 해나가야 되겠다. 수정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 물론 시장과 소통을 계속하게 되면서 계속 시장의 워닝의 메시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 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일간 그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풀캐파로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약 100만 배럴 정도의 감산 효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겨울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겨울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어떤 식음료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가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가중치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달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11월, 12월 물가 상승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원자재와 환율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에너지, 국제 원유 가격은 오르지만 만약에 환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준다라면, 만들어 준다라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라는 부분일 것이다. 고용은 조금 좀 뒤로 제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를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죠. IMF가 최근에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해도 벌써 2번, 3번이나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현실,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에서의 작동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 변화,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제 그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 소비주들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다. 옛날에 묶음 단위로 팔았다면 묶음 단위의 소비가 아닌 개별 단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개별 포장 단위의 소비가 더 선호를 받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2차 인플레이션 중에 하나인 임금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직은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생활고나 뭐 실질적인 소득 입장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2차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염두에 놓으시고 전체적인 조금은 더 단기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픽을 해주신, 골라주신 이슈인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났었죠. 그 감산 결정을 좀 주도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면서 다시 한번 관계 개선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또 국내 증시에도 불안 요소로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 개선, 뭐 제스처.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립서비스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다 하들 사우디는 실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간 선거를 바로 코앞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 바이든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지 않으면 중간 선거에서 상당 부분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들의 최대 당면 과제, 풀어야 될 과제, 현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화인데 결국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 이유. 이렇게 지금 국제 유가가 $80, $90를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과거 20달러, 30달러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비해서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그들은 그대로 향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거를 놓치겠느냐. 오히려 감산을 더 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오펙 국가들의 누구나 이거는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봐도 왜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려 하겠습니까? 바이든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내 이득을 미국 쪽에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빠르게 발효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큰 그림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들.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정부의 최대 핵심 현안 과제, 풀어야만 하는 그런 숙제다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이면 오펙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겨울철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부분. 따라서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물가의 부분.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의 부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될 부분. 재고 자산의 증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이다. 재고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가동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가동률이 둔화가 되게 된다라면 자본재 산업 같은 경우, 투자가 많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둔화되면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 보면 순이익의 줄어드는 폭이 어떠한 그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도 그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감소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고, 네. 이제 이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부분도 기업이 감당해야 될 이자 부분도 우리가 꼭 앞으로 향후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3분기 실적 시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지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냐, 어떤 숫자를 잘 봐야 될 것이냐, 지난 분기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지표는 어떤 걸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 이 두 가지 재고 자산과 이자 보상 배율 이 두 가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이 시점에서 기업의 성적표를 보는데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겨우겨우 코스피 2200선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사실 전일 증시도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없었던 가운데 특별한 이슈로는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스텝으로 인해서 3%권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따라서 이걸 악재로 받아들인 시장도 있었고 호재로 받아들인 섹터도 있었는데 일단은 은행주의 하락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테마 장세가 상당히 강세가 되었는데요. 현재 가장 강한 수급을 동반하는 섹터로는 바로 네옴시티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유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신은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서 현재 네옴시티의 터널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야심차게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인 네옴시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제 오전 10%대 상승을 보이다가 2시 40분경 거의 장 마감 직전에 29.9%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4,650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이슈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협상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재건주 테마가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주로 데모와 현대에버다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데모는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업체로서 해외 매출이 강점인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15%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농기계 관련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위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생산량도 무시할 수 없는 현 상황인데요. 지금의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 또한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이 막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밖으로는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 사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톤 스포츠가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후발주자로 삼천리 자전거의 상승세 또한 두드러지는데 전일 대장주인 알톤 스포츠 하면은 평범한 자전거 업체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업체인 이알프스를 합병해가지고 전기차 자전거 테마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중국발 반도체 수출 통제 소식 속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상한가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뒤이어서 피델릭스, 넥스틴, 제주 반도체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바이오 테마에서도 강한 모멘텀이 보여졌는데요. 신라젠 거래 재개 소식 속에서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M2N의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솔고바이오의 아리바이오 칩의 FDA 임상 3상 소식과 LNC바이오의 무릎 연골 치료 임상 공개 이슈 역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시장이 엄청난 혼조세를 기록하다 보니 개별 테마가 곳곳에서 튀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개별 테마 장세가 빠르게 좀 순환이 되고 있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도 섹터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시작 전에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를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오늘 증시의 가장 큰 최대 이슈는 아마 신라젠 거래 재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 2년 5개월 만이죠.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전국의 주식 투자들의 초점이 아마 이곳에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사전에 신라젠의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이 되어가는 걸 기존의 매스컴에서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였던 M2N의 주가가 이미 신라젠 거래 재개를 일정 부분 선반영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는 감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시초가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큰 현 상황입니다.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만한 주제인 건 맞으나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만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만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수급이 장 초반 상당히 강하게 몰릴 거라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해진 점심시간 이후부터 오늘 장 대응하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거래가 재개되었지 않았던 신라젠이기에 기술적 분석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신라젠과 관련이 있었던 종목인 M2N, 신라젠의 최대 주주이고 18.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리드코프, 신라젠의 계열사 이 두 종목을 체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신라젠, 오늘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로 짚어주셨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이런 개별 이슈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강달러 현상 속에서 튼튼한 내수란, 외국발 매출이 되는 기업이 지금 시장에 몇이나 있을까 드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민하다가 생각해온 종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콘텐츠의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문화 여파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난 오징어 게임과 수리남의 대박으로 여러분들 또한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요. 애니플러스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기반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방영하는 판권을 지닌 회사입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전용 뉴스 채널이라고 하죠. 뉴스 애니메이션 분야의 콘텐츠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가가치인 굿즈 사업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IP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매출 또한 현재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내는 주된 사업군인 콘텐츠 유통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난다. 요 소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22년 6월 연결 기준 매출을 확인해 보면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08억 원으로 약 마이너스 22%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순이익이 17억 원이나 증가해 전분기 대비해서 15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달러가 오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업이익과 튼튼한 내수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은 작년 기준 213억 원으로 632.5%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0월 실적 시즌에서도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전시 사업부에서 진행한 모네 전시회가 인기가 상당히 많으므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을 미뤄보아서 2분기 대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들어왔다라고 판명이 되고 본업인 컨텐츠 유통 부분에서도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사용자의 개수가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수치는 근래 2년 중한 가장 많은 수치로 또한 주요 거래처인 라프텔과 넷플릭스 중에서도 라플텔 통산 3분기 매출 또한 상당히 견고한 모습으로 나와졌습니다. 따라서 애니플러스는 지금 꾸준한 상승 모멘텀 속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종목 애니플러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까요, 연구원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증시는 신라전의 거래 재개로 아주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장 초반에 어마무시한 변동성과 함께 시장의 모든 자금이 쏠릴 이 상황 속에서 신라전의 진입을 고려하시기보다는 폭풍이 쓸고 간 자리에서 10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꾸준한 상승 모멘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물량 모으기 기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시가 나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삼성물산을 준비해봤습니다. 전일장 특이한 공시는 없었습니다. 결산 실적의 공시 예고 이외에 특이 공시는 없었는데 최근 이재용 삼성 그룹의 부회장 삼성 취임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고 최근 이 삼성물산의 네옴시티 관련 사업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3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4분기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자세히 봐주신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1938년에 설립이 됐고 2014년 12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모기업이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2년 6월 말 기준 125개의 종속법인을 보유하며 국내 상장 종속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주 사업은 국내외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 부문과 철강, 화학, 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사 부문, 또 의류의 제조 및 수입 유통을 영위하는 패션 부문, 또 리조트 부문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건설 부분이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사 부문이 50% 이상, 패션 부문이 4%, 리조트 부분이 1.4%, 또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 5%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4조 4,5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959억 원으로 39% 이상 증가, 당기순이익은 57%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공시는 없었지만 이 삼성물산 자체만으로도 삼성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부터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결산 실적의 공시 예고, 일종의 안내 공시입니다. 결산 실적의 발표 예정일을 공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은 삼성물산입니다. 결산 대상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 즉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결산 실적의 공시 예정일 10월 26일 공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산 실적 자료는요. 공정공시 관련 자료는 이 기업공시, 전자공시 시스템에 좀 게시가 될 예정이고 부연 설명되는 추가 설명 자료들은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 기조에서 지금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10월 26일 실적 예고를 좀 했었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7%가 증가한 바가 있었고 영업이익은 50.8%, 당기순이익 5%, 당일 실적 기준은 89.5%의 좀 증감 효과가 좀 있었는데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괜찮은 그래도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3분기 본격적인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예고한 만큼 금번 10월 26일 발표 예정인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멘텀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출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다양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모멘텀과 체크 포인트까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물산이 굉장히 좀 보유자 관점에서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적고 최근에 어떤 낙폭 과대장 속에서도 그나마 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 지지대 라인을 좀 잘 지켜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 특별한 어떤 사업 모멘텀, 사업도 굉장히 2분기 기조에 비해서 3분기 전망치도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지배구조에 많은 시선들이 좀 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좀 지배하고 있는 아직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전환 요건을 좀 갖진 못한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배 회사로서 향후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이슈가 좀 부각될 경우에 삼성물산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그룹의 회장 복귀, 회장 승진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은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복권이 좀 완료가 됐고 취업 제한이 전면 좀 해제가 좀 됐기 때문에 11월 1일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이나 11월 19일에 이병철 선대회장의 35주기 취임, 35주기 회장 취임 이슈와 맞물려서 이때 회장 취임 가능성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전문가 예측상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이사회나 정기주총에서 등기 임원에 오른 이후에 회장 직함을 승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11월 또는 내년 3월이 주요 이 회장 취임의 어떤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최근 사업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그리고 상사, 패션 부분의 견조한 증가세가 좀 보이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누적 영업이익 전체는 전년 동기 대비 50.8%가 좀 증가되면서 탄탄한 실적을 좀 바탕으로 2분기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 3분기 10월 26일 발표 예정의 3분기 실적 역시 탄탄한 신규 수주액을 좀 바탕으로 견과 실적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수주액이 이미 연간 목표치의 73%를 좀 달성한 바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신규 수주 호조세가 좀 이어질 경우에는 예상치의 실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모멘텀과 이런 포인트들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 하락장 대비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주가적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최근 어떤 단기 모멘텀 부분에서는 저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는데 첫 번째가 삼성그룹의 이제 회장 취임 관련 이슈가 부각될 경우 동종목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중장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최근 이 네옴시티 관련 수혜 여부인데 저는 가장 많은 수혜 부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어떤 컨소시엄에서의 어떤 대규모 수주가 공급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오히려 회장 취임 이후에 2023년도부터 가시화된 신규 수주액의 어떤 증가 부분은 삼성물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추이 흐름을 좀 보면 최근 저점 형성 이후에 비교적 낙폭 과대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었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저는 판단해 봅니다.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저는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관건은 두 가지 단기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인 네옴시티 관련 수혜가 좀 현재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요소가 아닌가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적인 전략까지 챙겨가 드렸으니까 삼성물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점 모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공시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강세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눈에 띄는 강세 업종 어디일까요? 네, 일단 대형 IT 업종, 대표적으로 그 업종 내에서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일부 매출에서 존재를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대형 IT 업종과 관련해서 반도체 이외에 핸드셋, 그다음에 가전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LG전자, LG이노텍 이쪽 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 있고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점이고 이 차별화가 나타나는 요인은 종목들이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크다는 점, 그다음에 절대 주가가 빠져 있더라도 실적 같은 경우가 바닥을 쳤다거나 아니면은 실적 같은 경우가 분기에 저번 분기 대비해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한 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빠져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좀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 또는 실적 같은 경우가 좀 바닥을 형성한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군의 성격을 갖춘 엔터 업종 쪽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가 선행해서 먼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좀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시장이 이 지수를 유지해 줄 때 이 경우는 반등이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표적으로 JYP 엔터, SM 이런 기업들은 업종 내에서도 차 선호주 분에 있다 보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전일 크루즈와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항공 이러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강했어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금 중국 봉쇄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카지노, 그다음에 저가 항공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강했던 업종과 연결해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도 업종이 크게 존재를 하지 않는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부각이 됐던 게 리오프닝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과도 연결해서 매매에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중에서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이게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IT 업종 그리고 리오프닝 업종 좀 선별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어느 쪽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오늘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간을 볼 게 아니라 분기별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 단계가 오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좀 최악의 실적을 반영을 했고 2분기부터 톤이 나아졌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 초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보다 못 나왔다고 해서 주가 반응이 꺾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중국 봉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주목이 되고 11월부터는 제주 일본 노선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일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는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 업종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 오프닝 같은 경우는 시세 연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면에서 좀 가격적으로는 14,800원대 접근 가능하되 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편입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미국 시장의 반등과 연결해서 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기본적인 물량들, 포트플레이의 한 5% 이내라든지 그 정도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주를 통해서 또 시장을 분석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거래소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 아무래도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특성상 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즉 외국인 기관의 매매에 지수에 따른 변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노내로 할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0.5, 1 정도 더 강세를 나타내면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차 이쪽 분들은 수급으로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한 5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타난다. 이 기준 안에서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해서 시가총액 1, 2, 3등 모두 강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IT 업종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일부 차익이 나와서 이 부분이 쉬어가면은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시총 상위주 수급 흐름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시총 상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에서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주를 매매에 대입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수급 흐름의 중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서 좀 매매를 대입해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도 실제 매매에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47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투자자분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고 좀 굳이 급하게 종목들을 포트에 현금을 다 써가면서 늘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 시장은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표는 부합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데 역으로 여기에서 상회하는 지표가 나타나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좀 강하게 접근을 하기보다 지금 시장의 성격상 좀 리스크를 강하게 짊어지고 가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가는 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한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또는 제약바이오 쪽에는 좀 긍정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제 소프트웨어단 테슬라와 유사하게 좀 사업을 2025년으로 해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개별 종목으로는 오비고 이런 종목이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확산에서는 지금 딱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 안에서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가 전일 5%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개별 종목군으로 조일알루미늄, 삼화알루미늄 이러한 종목이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주요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기업군에서 이것을 표명을 할 때는
약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좀 연결해서 짧은 매매로도 수익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대응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